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우선 영상 시작 전에 이태원 사고에 대한 애도를 표합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현재 여러분? 일단 다음 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이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라인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지지선, 강한 지지선이 형성이 되었고 여기는 당분간 깨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반대말로 여기를 깨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만한 악재가 발생했다는 얘기겠죠. 그럴 만한 블랙스완은 몇 가지 있습니다. 뒤에서 언급하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지지선, 저항선을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갭 상승, 갭 하락했던 구간을 돌파해서 올리면, 특히 갭 상승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상승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라인에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저항선을 맞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었죠.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뭐죠? 요 저항선에 대해서 매도세가 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 저항선에 부딪혔을 때 나가는 물량들이 많았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다는 겁니다. 즉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시장 참여 주체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체크하고요. 다시 거래량 여기서 요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리고 올라가게 된다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 여기 많이 물려있는 애들도 있고 이제 여기서 그 적절한 포지션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청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매도세와 매수세가 싸울 겁니다. 그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시장 분위기가 좋고 다음 주에 가장 핵심 이벤트인 FOMC가 있죠. FOMC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겠죠. FOMC의 금리 인상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낮게 나오면 또 문제가 되거나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좋은 이슈일까요 그게 사실? 왜냐면 낮게 나왔다는 건 다음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사실 그냥 0.75%포인트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정대로 가는 게 좋은 거죠. 그 상황에서 연준 의원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점도표도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12월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남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봐야겠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의 움직임은 좋다. 이건 우리가 예상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고 요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요 선을 복구해주면 그건 튼튼한 저항선, 지지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시장을 들여다봐도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금요일에 어떻게 끝났죠? 애플, 인텔의 실적 호조에 상승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인텔은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갓애플이 또 엄청난 실적을 앞세워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의 위험을 보여줬죠. 그리고 아마존은 지난 그 3차 산업혁명의 주역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고 시장을 이끌고 있었고 얘들이 시장의 체인저였죠. 근데 지금 예상치를 밑돈 실적이 발표되고 1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아마존이 10% 하락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을 따져보면 몇 개 종목이 상장 폐지로 없어지는 거랑 매한가지예요. 그 정도로 큰 하락이었는데 마이너스 6.8% 정도로 하락을 메워주고 끝났습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약간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보여지죠. 자, 주간 증시 주요 일정을 보겠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가 있죠. 이 나쁘지 않겠죠. 일단은 나쁘지 않은데 중국은 지금 정치적인 불안성이 있습니다. 그건 좀 다르게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은 PMI가 전 나쁘지 않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유로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또 나오죠. 그리고 한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이거 중요하겠죠. 그 다음 3일에 굉장히 중요한 미국 FOMC가 있죠. 요 기준금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나오는 코멘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멘트.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하는 겁니다. 즉 FOMC 기준금리가 발표돼도 시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예상과 다르게 나왔을 때는 크게 움직이겠죠. 그게 아닌 이상 괜찮다. 미국의 10월 실업률은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그 시장이 반응하겠죠. 어떻게? 금리 인상, 만약 실업률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 야 이제 금리 인상 그만해도 되겠다. 이런 의견이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 미국 연준의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 이슈가 공식화되면서 50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0.75%포인트가 올라갈 거라 보여집니다. 그럼 12월에 대한 얘기겠죠.
그리고 25 베이스 포인트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현재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올라갈 수 있겠죠. 뭐 25 베이스 포인트가 올라간다는 게 8%에서 10%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10% 확률이니까 희박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의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22년 금리 인상 예상 수치를 보시면 11월이 0.75%포인트잖아요. 이제 12월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12월이 0.75%포인트로 나와도 문제는 없어요. 왜냐? 예상했던 거니까요. 단, 한국 시장은 지금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단기 자금의 경색의 우려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강원도발, 레고랜드 발입니다. 자금 조달 우려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9월에 회사채 발행 규모가 16.4조였답니다. 전월 대비해서 20%가 줄어든 거죠. 왜 줄어들었을까요? 우량 회사채 AA 등급, 특히 한국전력 같은 애들 있잖아요. 금리가 5%, 6%입니다. 그래서 얘들 우량 회사채가 금리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발행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회사채 발행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강제로 못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하지 말지 이게 아니고 이번에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가치만 떨어지겠죠. 그러면 안 팔리게 되니까. 자, 그러면 회사채 발행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주들한테 손을 벌립니다. 그게 뭐죠?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우려가 급증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보유하신 종목들 중에 재무제표를 보셔야 돼요. 유동자산이 낮은 기업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주주한테 손 벌릴 거거든요. 저도 제가 가진 포트폴리오에서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이오 종목이 제가 좀 많은데 바이오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유동자산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얘들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바이오는 약간의 미래의 청사진이 있기 때문에 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미리 좀 투자를 해보는 거죠. 하지만 좀 포트폴리오에서 유동자산 같은 것들 재무제표를 점검해보고 그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확률이 있는 종목들은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체크해보고 비중을 좀 조절할 예정이에요. 단기적으로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와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냐 마냐 더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런 이슈가 발생했어요. 러시아가 흑해 곡물 수출 협정에서 그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그 크림반도 쪽에 있는 흑해 함대에 드론을 띄워서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격추하면서 야, 이거는 도전이다 라고 하면서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흑해를 통과하는 곡물 수출하는 배들이 있잖아요. 얘들의 안전을 좀 보장하는 협정입니다. 아무리 전쟁을 하고 있어도 얘들은 공격하지 말자. 왜냐? 둘이 관계없는 거잖아요. 다른 데 수출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곡물을 중국에 수출한다 칠게요. 만약에 그럼 중국에 수출한다 치면 이게 중국으로 가야지 중국도 수요가 맞을 거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가 그걸 공격해서 격침을 시켰다 칠게요. 그럼 중국 쪽으로 수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은 결국엔 기한 안에 허덕이겠죠. 그럼 중국이 발끈할 거 아니에요. 야, 너네 존재하는데 내가 왜 피해를 봐야 돼?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흑해 곡물 수출 협정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걸 탈퇴하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급박한가 봅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 현재는 약간 종식될 만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다음 주에는 곡물 비료 관련주가 급등할 수 있겠죠. 왜냐? 밀 가격이 선물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 비료 관련주가 급등할 겁니다. 이건 급등할 거예요. 근데 늦었잖아요, 지금. 지금 월요일 그 장초 시초가에 잡기 어렵습니다. 시초가에 굉장히 크게 뜨겠죠. 조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걔들이 상승했다 급격하게 하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조심해서 들어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 상승한 추세입니다. 간만에 급격하게 유입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5.11%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계속 하락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지금 50조가 넘었습니다. 드디어. 원래는 40조대였는데 50조로 넘어갔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박스권을 돌파하잖아요. 우리 아까 차트에서 봤듯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대형주를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섹터가 상승하냐 하면 대형주가 상승합니다. 그냥 묻지마 대형주인 거예요. 대형주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건 시장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입니다. 대형주가 상승한 다음에 중소형주가 키 맞추기 들어가거든요. 이거 시장의 패턴이 일정합니다. 특히 돈을 가진 외국인 기관은 기계적으로 대형주를 밀어 올립니다. 특히 그러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관련주가 주목이 되겠죠. 왜냐? 그 코스피에서 대형 종목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대형 종목은 2차전지랑 바이오입니다.
원래는 바이오였는데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에코프로비엔 같은 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증시 분위기가 좋아지면 대형주부터 밀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도 똑같았어요. 코로나 때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상승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시기에 집중되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 되면 바이오 관련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 바이오 관련 이벤트가 나오면 거기에 뭐 뉴스 나오겠죠. 뭐 어디서 발표했다더라. 뭐 어떤 기업들이 관심을 가졌다더라. 라이센스하고 가능성이 있나. 이런 기사들이 뜨면서 그 섹터에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관련주라고 생각합니다.